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얘기가 있죠. 바로 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는 개념이 맨 앞에 서술돼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보실 법한데요.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 1조 1항과 2항 조문은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 모두가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된 민주적 절차입니다. 우리는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해서 권력을 위임받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내가 살고 있는 국가 공동체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아주 드문 기회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를 통해 어느 정당에 누구를 뽑을지 결정하는 것이 실제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권자인 국민들의 참여와 자치라는 민주주의 핵심 원리를 구현하는 공간이 선거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이번 총선에서도 여러 정당의 정책 대결을 통한 국민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마다 우리가 익히 보아온 거대 양당 중심의 공천 소식, 인재 영입 소식만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죠. 게다가 선거제도 개혁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거대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거대 양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의석수까지 싹쓸이하기 위해서 꼼수 위성 정당을 만들었던 역사가 있었죠.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가 가져온 폐해를 익히 보아왔습니다. 이들 거대 양당은 그동안 보수와 진보를 상징하는 대표 정당으로 한국 사회에서 굳건히 자리매김해 왔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대다수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를 해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과 갈등, 파행이 이미 지겹도록 반복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양당이 독식하고 있는 지금의 국회 안에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인 일하는 사람을 위한 여러 입법 요구들이 제대로 논의되거나 법률로서 반영되는 모습을 제 기억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결국 이번 선거에서도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정책 대안과 관련된 논의는 뒤로 밀려난 채 거대 양당의 악의 다툼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노동자의 일과 삶을 바꾸는 정치에 대한 기대감은커녕 신물만 나는 거겠죠. 이는 거대 양당이 우리 삶을 바꾸는 정치와는 전혀 다른 길을 이제껏 걸어왔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기득권 지키기에만 관심을 가진 양당의 모습은 변함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는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기후위기, 불평등, 불안정 노동,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권리를 뒤흔드는 현실이 우리 앞에 어지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박한 문제들은 여전히 국회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담장 밖에서만 맴돌 뿐이죠. 이것은 그저 정치가 무능하고 무책임 해서가 아닐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며 부딪히는 삶의 문제와 요구들이 거대 양당에는 더 이상 자신들이 대변해야 할 정치적 목소리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정치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면 거대 양당을 넘어설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우리 스스로 목소리 내길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득권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일하는 시민의 요구를 주변부로 내몰지 않고 이를 가시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냉소에 빠지지 않으려면
거대 양당이 그어놓은 이분법적인 정치구도 안에서도 평범한 일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인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잘 분별하는 것으로 일단 다 같이 시작해보자고 청취자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건네봅니다. 월담의 노동이 수다 39회 방송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냉소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스스로 길어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열어보았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들으실 첫 곡은 유아의 숲의 아이입니다.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멀리 세상 저편에 나 기다리는 수 서로 눈을 맞출 때 푸르르던 숲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멀리 세상 저편에 나 기다리는 숲 나는 찾아가려 해 신비로운 꿈 멀리 세상 저편에 나 기다리는 숲 I wanna be with you 노래 함께 듣고 오셨고요. 월담의 노동이 수다 39회 방송, 오늘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과 관련한 각종 정책이나 제도는 요즘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산업단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코너입니다. 제 옆에는 오늘도 변함없이 월담노조 이미숙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담노조 이미숙입니다. 네, 미숙님, 벌써 4월이 왔어요. 네.
왜 웃으시죠? 시작부터. 이제 봄이 확실히 온 것 같죠? 네, 그러게요. 뭐 이게 지난달까지만 해도 아직 겨울의 끝자락이란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사람들 복장부터 뭐 이게 훨씬 가벼워진 거 보면서 아, 봄은 봄인가 보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그 두꺼운 외투는 정말 옷장 깊숙이 넣어놔야 되나? 뭐 살짝 그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튼 뭐 날씨도 그렇고 여기저기 봄의 기운이 곳곳에서 물씬 나니까 좋네요. 네. 그쵸? 네. 오늘 공단 뉴스도 음, 모처럼 산뜻한 느낌으로 열어본 것 같네요. 자, 그렇죠. 그럼 보통은 우리가 우울하고 화가 나는 소식들이 한가득이긴 했었는데요. 음, 오늘 공단 뉴스는 어떠려나요? 음, 일단 네.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겠죠. 미숙님,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뭐 선거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예, 용현님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일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럼요. 오, 요즘 방송에서 관련된 음, 뉴스가 정말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4월 10일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죠. 근데 용현님, 뭐 이번에 투표 네.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솔직히 아직 마음의 결정을 저는 못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선거일이 되면 뭐 이렇게 투표를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됩니다. 뭐 이렇다 할 지지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마음에 안 들지만 투표할 권리를 포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늘 망설이게 되는데요. 저처럼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말고 투표할 권리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 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이렇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아예 행사조차 못하는 노동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네. 예, 바로 투표일에도 온전한 휴일을 보장받지 못해서 투표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음, 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유급 공휴일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연차 휴가도 주어지지 않고 뭐 이렇게 이래서 사업주 배려 없이는 선거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그 2020년부터인가요? 네. 그때부터 법정 공휴일제랑 대체 공휴일제 관련한 법이 개정되면서 네.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서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거일도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그 달력 보시면 빨간 날이잖아요. 빨간 네. 날. 빨간 날을 쉬는 것으로 이게 이제 법에서 보장하는 것을 2020년부터 말씀하신 대로 음. 2020년부터 법으로 정했고 그러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쭉 시행을 하다가 2022년부터 음,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여기서 또 빠졌어요. 아, 네. 뭐 아시다시피 5인 미만 사업장은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이 적용받지 못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략 한 37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예, 맞네요. 통계청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60%가 넘는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체 수도 임금 노동자의 한 2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투표할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음. 이들처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 사전 투표 제도라는 것도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러고 보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일이 저희 방송이 이제 매주 목요일 진행하잖아요. 네. 그 방송 나간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이더라고요.
네, 그 바로 4월 5일부터 6일까지 사전 투표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투표일에도 뭐 투표를 못하는 형편인데 음. 사전 투표일이라고 해서 뭐 그런 조건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 주지도 않는 사업주 잘못도 있고 그렇죠. 또 하나가 이거 애초에 국가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쭉 해왔습니다. 뭐 유급공휴일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전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이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업주의 부담만을 걱정하지 말고 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도 또 충분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이렇게 손을 놓는다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만 더 많이 양상될 게 뻔하잖아요. 정부가 그렇죠.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니까 선거일에도 일손을 놓지 못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이야기를 오늘 공단 뉴스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노동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네. 지난 3월 4일이었죠. 헌법재판소는 사업주 A씨 등 16명이 주 52시간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53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네요. 음. 근데 정확히 근로기준법 53조 1항이 무슨 내용이길래 사업주들이 헌법 소원을 낸 거죠? 네, 그 근로기준법 51조 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일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강제한 조항인 것이죠. 음, 이번 이혼 소송을 낸 사업주 A씨 등 16명은 주 52시간제를 규정한 이 근로기준법 53조 1항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 52시간으로 노동 시간을 제한한 것이 기본권 침해다. 네, 아, 네. 결국 더 많은 시간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기조와 왠지 비슷해 보이죠. 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업주 A씨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노동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렇지만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졌던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자의 실권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게 헌재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무엇보다 장시간 노동을 왜곡된 노동 관행이라고 지적한 점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번 판단에서 우리나라의 그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꼽았어요. 예,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행정을 해석을 했냐면 휴일 근로 시간은 일주간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행정을 해석을 하면서 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열어준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일주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 근로를 포함한 52시간이라고 분명히 했고요. 네. 이 말은 즉 2018년도 3월 20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일주가 휴일 근로를 포함한 7일임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주 52시간 조항이 실근로 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 근로를 억제해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네. 이번 헌재 판단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과는 전혀 다른 네, 방향인데요. 그렇죠. 이번 헌재 판단이 정부의 제도 개혁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볼까요? 네, 네. 다음 함께 들으실 노래는 김현철의 드라이브입니다. 문득 돌아보면 이제까지 어거지로 대충 살아온 것 같아. 지내다 보면 더 괜찮아지겠지 뭐, 그럴지도 몰라. 모든 게 멀어질 때, 그럴 땐 It's alright. 하나둘씩 들어오는 색색깔의 불빛 Streetlights. 이럴 때면 어디론가 마냥 떠나고 Sunset. 그리워진 너를 따라서 오직은 노을 사이로 드리워진 우리 함께 하던 곳으로 Oh drive. 멀리 너의 소식 온종일 또 기다리다가 하루가 지나가고 괜찮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 내 걱정 마. 못 견디게 보고 싶고 그럴 땐 It's alright. 하나둘씩 들어오는 색색깔의 불빛 Streetlights. 이럴 때면 어디론가 마냥 떠나고 Sunset. 그리워진 너를 따라서 오직은 노을 사이로 드리워진 우리 함께 하던 곳으로 Oh drive. 견디게 보고 싶고 그럴 때 It's alright. 하나둘씩 들어오는 색색깔의 불빛 Streetlights. 이럴 때면 어디론가 마냥 떠나고 Sunset. 그리워진 너를 따라서 오직은 노을 사이로 드리워진 우리 함께 하던 곳으로 It's alright. 하나둘씩 들어오는 색색깔의 불빛 Streetlights. 이럴 때면 어디론가 마냥 떠나고 Sunset. 그리워진 너를 따라서 오직은 노을 사이로 드리워진 우리 함께 하던 곳으로 Oh drive. 예, 김현철의 드라이브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모두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 실시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3월 19일 진행됐습니다. 네. 코로나19를 계기로 노동자 건강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게 확산됐지만 아직도 많은 노동자가 여전히 아픈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서 아프면 당연히 쉬고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투표할 권리도 그렇지만 아프면 쉴 권리도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상병수당 제도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먼저 그럼 상병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죠. 네. 네. 상병수당 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의 발생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면 모든 나라가 이미 제도화한 상태입니다. 네. 이 중에는 유급병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유급병가도 그리고 상병수당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셈입니다. 유급병과도 상병수당도 없는 유일한 나라. 음. 그 가만 보면 OECD 가입국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항상 뭔가 안 좋은 항목에서만 돋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늦은 감은 있지만 2022년 7월부터 6개 지자체에서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1단계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었군요. 네, 벌써 시범 사업이 2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이 소식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음, 2단계 시범 사업은 지난 2023년 작년이었죠. 네. 7월부터 4개 지자체에서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올해 2024년 7월부터는 3단계 시범 사업을 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범 사업을 통해 상병수당을 제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음. 구상인가 보죠? 네. 그래도 늦게나마 상병수당이 우리나라에서도 제도화된다고 하니까 반겨야 할 소식이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만들 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유명무실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네. 듣고 보니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신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에서 모두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시민단체가 나서서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건 혹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일까요?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사업은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음, 먼저 현재 그 시범 사업에서 보장되는 급여 수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의 60%, 그러니까 하루 47,560원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득 보장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보장 대상도 2단계 시범 사업에서는 급여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없는 프리랜서나 그리고 이주 노동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일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등이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프면 쉴 권리 공동 행동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상병수당을 도입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처럼 특정 계층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리는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네. 아까 상병수당이 일하는 사람이 아파서 쉴 경우 평소 소득을 일정 정도 보장해주는 사회제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프다고 느낄 때 충분히 쉬지 못하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제때 받지 못한 채 무리해서 계속 일하다 보면 산재 사고가 생길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아프면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일부 기업에서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을 통해서 병가 제도라고 하는 걸 운영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공무원이나 일부 대기업 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는 병가제도 또는 유급병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뭐 특수고용 노동자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유급병가는 고사하고 병가제도 자체가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사실 뭐 병가제도라는 게 법적인 그런 그 공신력 있는 제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병수당은 유급병가와 함께 도입되어야 합니다. 실제 시범 사업에서는 해고가 두려워서 상병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소득을 상병수당만으로는 온전히 보장받지 못해서 이렇게 그 망설이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파서 이렇게 쉬어도 해고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상병수당만으로는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유급병가 제도를 통해서 보장이 되어야 아프면 쉴 권리가 온전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질병 치료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동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함께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대로 치료받는 것만큼 치료가 끝나면 내가 일하던 일터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말씀하신 유급병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보장 대상도 모든 노동자가 아닌가 봐요. 네, 앞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2단계 시범 사업에서는 소득 하위 50%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최초 그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말했던 그런 정책 취지하고도 맞지 않을 뿐더러 최하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낙인과 배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하나가 현행 시범 사업에는 65세 이상 연령 제한도 있고, 그리고 이주민을 제외하는 등 특정 계층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분명히 개선돼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병수당의 보장성도 이렇게 획기적으로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현재 시범 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의 60%는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보장 기간도 최대 3개월로 너무 짧아요. 네, 그래서 충분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지난 뭐 코로나19 시기에 뭐 아파도 쉬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간염병이 집단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좀 많이 보셨죠. 네네. 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한국도 뭐 상병수당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2022년부터 3년간 시범 사업이 도입된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내년이면 뭐 이제 본격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근데 지금 진행되는 뭐 이 시범 사업이 너무도 이제 염려스럽게 진행되고 있어서 걱정이긴 합니다.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네. 네. 제대로 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가 만들어져서 모든 노동자에게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가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먼 나라 미국 소식을 좀 전해볼까 합니다. 미국? 네. 네. 용현님은 미국 농구 좋아하세요? NBA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러니까 아주 예전이긴 한데 혹시 마이클 조던 아세요? 네, 그렇죠. 워낙 유명하니까. 네네. 네. 제가 이제 마이클 조던 세대거든요. 아. 그래서 뭐 샤킬 오닐도 아시죠? 예, 네. 거기까지 아마 들어봤어요. 거기까지 아실 거예요. 찰스 바클리, 뭐 데니스 로드만, 뭐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농구 선수들이 다들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표적인 NBA 스타 선수들이죠. 데니스 로드먼은 혹시 그거 모르세요? 예전에 북한도 깜짝 방문해가지고 우리 뉴스에도 크게 나오고 했었는데. 네. 아무튼 이분은 선수 시절에도 워낙 기행을 많이 하던 사람이라서 농구 팬들이라면 뭐 쉽게 잊지 못하죠. 아무튼 저도 한때 NBA 경기를 시청했던 팬이긴 합니다. 네. 요새 통 못 봐서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농구를 잘 모르지만 아무튼
뭐 약간 흥미로운 기사가 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뭐 NBA는 아닌 것 같고 미국의 한 대학 농구 소속 선수들이 사상 최초로 노동조합 가입 안건을 투표에 이제 붙여서 가결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학 농구팀 선수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거죠? 네, 음. 지난 5일 다트머스 대학이라고 있나 봐요. 예. 다트머스 대학 소속 남자 농구팀이 전미 서비스 노조 지부 가입 의사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선수 전원인 15명 중에 2명을 제외하고 13명 모두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농구팀 선수들이 노조 가입 투표를 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네, 네. 최근 들어서도 그 미국에서 노동조합 조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런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여론조사 업체가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미국인 응답자의 61%가 노조 활동이 경제에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인식들이 대학 농구팀 노조 가입에도 영향을 미친 거겠죠? 아마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네요. 네. 지금 미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노조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8월에 미국 재무부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전반적으로 줄이면서 경제 성장과 회복력에도 기여하고 근무 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도 시킨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현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인 응답자의 61%가 노조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면서 미국 노동운동도 작년 한 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존이나 뭐 트레이더조 같은 이제 대기업에서 노동조합을 세우고 스타벅스 같은 회사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등의 움직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미국의 파업 참가 노동자가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023년 발생한 대규모 노동조합 파업이 33건이었는데 지난 20년간 평균치는 16.7건이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네. 아무튼 여튼 여기서 다시 대학 농구팀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네. 흥미로운 건 이번에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이 대학 농구팀 선수들이라는 겁니다. 대학팀 선수라는 것도 그렇고 농구 선수라는 신분도 뭐 아직 한국에서는 노조와 연결되기 좀 낯설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나 대학팀이면 아직 학생 신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특성화고 노동조합이나 대학원생 노조 같은 곳이 있긴 하지만요. 네, 그렇죠. 그렇게 대학팀이라는 점도 그렇고 또 하나가 운동선수들이 자신들의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라는 점도 더더욱 참고해 볼 만한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고용 형태나 일의 성격이 다른 노동과는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뭐 선수들이야말로 몸을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업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성은 충분히 충족된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예, 따라서 선수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도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노조를 만드는 과정도 힘들고 여러 직군들 중에서는 노동자성을 획득하는 과정도 험난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요. 그렇죠. 예. 특히나 운동선수의 경우는 다른 노동과는 이게 다른 고도의 뭐 전문 영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것을 노동이라고 여기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뭐 경연선수 노동조합 뭐 이런 사례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노동조합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다트머스 대학 농구팀의 활발한 노조 활동 응원하겠고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적극 좀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어로 한번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죠. 화이팅! 예. 미국에도 전달이 됐기를 바라며 네. 예.
아, 맞습니다. 그 스포츠에 더 씌워진 그 과도한 순수성 프레임 때문에 노동자성을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방해물이 되기도 하죠. 네. 예. 아무튼 노동조합 조합원이 농구 선수라고 하니까 다트머스 대학 농구팀 경기를 이제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미국 노동조합 상황 이게 좀 윤석열 정권 이후 노조 조직률이 저희는 이제 13.1%로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하고는 상황이 다르네요. 그렇죠. 예. 네. 씁쓸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이 하나 더 있죠? 네. 벌써 4월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4월과 연관되는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먼저 그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이라고 합니다. 혹시 뭐 영현님 알고 계셨어요? 아, 그럼요. 아, 그 4월에는 이제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한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매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진행되고 있는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네. 요것도 이제 4월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고 4월 28일이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유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뭐 설명드린 자료는 사실 노동건강연대라는 노동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다는 말씀 미리 좀 드릴게요.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입니다.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활동이 집중되는 달이 4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영현님이 4월 28일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국제자유노련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네. 이곳에서는 4월 28일을 국제산업재해 사망 부상 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날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함께 추모하는 날이었군요. 네. 그럼 그 행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노동절처럼 뭐 어떤 역사적인 계기가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1993년 5월 태국의 카이더 장난감 공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188명이 사망을 했고 이 중에 174명이 여성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끔찍한 사건은 선진국 어린이들의 꿈이 담긴 장난감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피와 죽음이 묻어 있다. 뭐 이러한 사실을 좀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로부터 3년 후인 1996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국제자유노련 노동조합 대표들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위한 촛불 밝히기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노련 각 회원 조직에게도 이 날을 기념해서 행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을 했고 약 70여 개 나라에서 촛불 밝히기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4월 28일 추모 행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네, 뭐 한국은 좀 이렇게 일단 그 이전 유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서는 1988년 7월 2일 뭐 당시 그 15살 나이로 돌아가신 문성면 군 혹시 아시나요? 네네. 네, 그렇죠.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원진내원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사건들이 좀 사회화되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작업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이후 1990년부터 민주노조 운동 진영에서 산업재해 문제와 노동자의 건강권 그리고 안전에 관한 활동들을 좀 전개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1990년 7월을 산재 추방의 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 4월로 옮겨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로 이렇게 정하고 여러 산재 관련한 행사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산업재해로 인해서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사망하고 있고 또 100여 명의 노동자가 다치는 이런 참담한 현실에서 꼭 4월만이 아니더라도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실천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는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해 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럼 미숙님 보내드리면서 오늘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코너는 이만 문을 닫겠습니다. 미숙님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Making my way downtown, walking fast, faces pass and I'm homebound. Staring blankly ahead, just making my way through the crowd. And I need you, and I miss you, and now I wonder if I could fall into the sky. Do you think time would pass me by? 'Cause you know I'd walk 1,000 miles if I could just see you tonight. There's always times like these when I think of you, and I wonder if you ever think of me. 'Cause everything's so wrong and I don't belong, living in your precious memory. 'Cause I need you and I miss you. Now I wonder if I could fall into the sky. Do you think time would pass me by? Oh, 'cause you know I'd walk 1,000 miles if I could just see you tonight. I don't wanna let you know I drown in your memory. I don't wanna let this go. I don't. Making my way downtown, walking fast, faces pass and I'm homebound. Staring blankly ahead, just making my way through the crowd. And I still need you, and I still miss you, and now I wonder if I could fall into the sky. Do you think time would pass us by? 'Cause you know I'd walk 1,000 miles if I could just see you. If I could fall into the sky, do you think time would pass me by? 'Cause you know I'd walk 1,000 miles if I could just see you. If I can just hold you tonight. 앞서 노동의제를 비롯한 정책이 실종된 22대 총선 이야기를 꺼내봤는데요. 뉴스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합집산, 합종연횡으로 숨가쁜 선거구도와 주요 정치인들의 행보에 관한 이야기만 쏟아질 뿐 정책 공약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생 없는 선거 풍경은 최근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흐름과는 사뭇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최근 유럽과 미국 의회의
관련 입법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럽 연합의 경우 지난 3월 11일 배달 차량 호출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이들을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추정하는 절차를 담은 이른바 플랫폼 노동 입법 지침에 합의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배달라이더, 우버기사 등이 개인 사업자라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은 플랫폼 기업에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뉴욕, 시애틀 등 미국 주요 도시는 배달라이더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 의회는 최근 우버, 리프트 등 앱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운전기사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호주 의회의 경우에는요, 지난달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부활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화물 노동자뿐만 아니라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제나 다름없는 안전운임제는 국내에서는 3년 시한으로 도입이 됐다가 지난 2022년 12월 말 폐지된 바 있었죠. 다시 국내 현실로 돌아가 보면요. 민주당은 이 같은 국제적 흐름을 고려해서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 우선 추정하고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방안, 그리고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동법 밖 노동자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대화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재추진을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은 헌법 민법의 기본 법리와 맞지 않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법 밖 노동자 의제를 제시하면서 정책 선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정책과 대안 제시로 경쟁해야 할 정당들이 권력 다툼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실은 22대 총선을 코앞에 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거대 양당을 비롯한 정당들은 정책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특히 일하는 시민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인 노동의제에 대해서 책임있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월담의 노동이 수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